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1부 162화 그날 거인들의 사투 1편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화 제목이 그날 거인들의 사투였죠. 까치목골에서 추이와 산군 무커가 2대1로 싸운 것을 작가님께서 거인들의 사투였다고 표현하신 건데요. 저도 당시에는 이 셋의 존재감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추이, 산군, 무커가 세계관에서 얼마나 거물급들이었는지 새삼 느껴지고 정말 거인들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부터 그날 싸움에서 어떻게 추이가 되살아났는지, 무커는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 황효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본격적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커가 이런저런 혼잣말을 하는데 작가님께서 여기에다가 엄청난 떡밥을 은근슬쩍 풀어주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앞카나 흰눈썹이 흰산을 노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리뷰 진행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적으로 만난 산군과 무커는 공포 그 자체였다. 황효는 까치목골에 뒤늦게 도착해서 추이가 산군 무커에게 고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달려나가서 추이를 돕고 싶은데 전혀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황효의 눈에 비친 산군은 푸른 안광을 내뿜는 괴수놈이었고 무커는 그 강한 추이가 나가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이 목숨 걸고 혈투를 벌이는데 자기는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각오는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야기는 계속 황효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점 전환이 굉장히 신선했고 되게 오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군 시점으로 진행되던 1부 때는 산군이나 무커가 아무리 활약을 해도 추이한테 절대 못 비빌 것 같고 추이가 엄청난 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아군 적군 시점을 바꿔놓고 보니까 반대가 됐습니다. 추이가 되려 위태위태해 보이고 산군과 무커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괴물들처럼 느껴진 것이죠. 악귀 같은 범 둘이 달려들어서 결국 추이의 목을 뽑아버리는데 이 장면은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화에서는 주인공 시점이 일관되게 유지되는데 호형처럼 다양한 인물이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만화에서는 이런 시점 전환 또한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솔직히 작가님이 맘만 먹으면 각 인물별 시점 중심으로 외전 뽑아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흰눈썹 시점, 황효 시점, 녹치 시점 등 말이죠. 언젠가 호형이 완결나면 각 인물별로 외전도 좀 그려주셨으면 바라봅니다. 2. 무커가 흰산 밖에 있어도 멀쩡한 이유, 치밀하게 설계된 창귀 설정. 아린에게 명을 부여받은 범들은 흰산의 지기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이 설정은 예전에 나주가 흰산을 탈출하려다가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죠. 그런데 이들이 흰산을 벗어나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창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흰산 지기를 벗어나도 죽지 않는다는 설정이 있죠. 다시 무커로 돌아와서 무커는 흰산의 지기가 닿지 않는 까치목골에 와있지만 멀쩡합니다. 숨이 좀 찰 뿐이지 버틸만하다고 하는데 본인조차 내가 왜 괜찮지? 라며 이상해하죠. 사실 그 이유는 무커 몸속에 창귀 한 마리가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커에게 붙은 창귀를 산군이 다 죽인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한 마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무커가 떼내려다가 말았죠.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날이 밝았고 창귀는 자연스럽게 무커의 몸속에 잠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날이 밝으면 창귀가 몸속에 잠복한다는 설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흰눈썹과 효가 주거니 받거니 했던 이 대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 때가 산군과 비라가 싸우고 있을 때였죠. 창귀를 붙여서 흰산의 지기를 벗어나 이곳까지 왔는데 남은 하나마저 떨어지면 어찌 되지? 효야, 해가 뜨면 창귀는 어찌 되는 게냐? 해가 뜨면 짐승의 몸속으로 숨어들었다가 해가 지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강제로 붙인 창귀는 누군가 다시 꺼내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몸속에 머물 것입니다. 이런 치밀한 사전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커가 지금 흰산을 벗어나서도 멀쩡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무커한테 붙어있는 창귀가 죽으면 곧바로 흰산을 벗어난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무커의 죽음과 상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과연 이 창귀가 치밀하게 설계된 떡밥이었을지 그냥 지나가던 장면이었을지 이어지는 연재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앞카와 흰눈썹이 흰산을 노리는 이유, 흰산의 지기? 호랑이형님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던 설정이 있었죠. 바로 흰산에는 지기, 땅의 기운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흰산 일족인 앞카, 아린, 일영, 흰눈썹 등은 이 지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이 중 흰산의 주인만이 지기의 보호를 받게 되고 주인이 아닌 자가 지기 안으로 들어오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영이 흰산의 지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럼 이 지기는 어디서 어떻게 흐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산을 중심으로 둥글게 기운이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일전에 올렸던 호랑이형님 지도 영상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흰눈썹의 성을 보면 흰산에서 한참 떨어진 먼 곳에 있죠.
그런데 일영의 말에 따르면 여기에도 흰산의 지기가 미치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흰산의 지기가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기가 퍼지게 되는 걸까요? 제 추측으로는 작가님께서 동양의 전통 사상인 풍수지리 사상을 차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연재분에서 무커가 던진 말을 살펴보죠. 아리는 흰산의 지기가 통하는 큰 산줄기를 따라서 범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원래 지기라는 것이 풍수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풍수지리에 보면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큰 산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이 산줄기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산맥들을 파생시킨다는 것이죠. 백두산에서 파생된 지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백두산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산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린이 흰산의 지기가 통하는 큰 산줄기를 타고 다녔다. 이 말은 결국 백두대간을 타고 한반도 곳곳을 다녔다는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린도 흰산의 지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설정으로 봐야겠죠. 여튼 압카나 흰눈썹이 흰산의 주인이 되면 지기가 흐르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흰산 정복에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산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흰산을 탐낼 이유는 더 있습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지기는 곤륜산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곤륜은 바로 서왕모와 청조가 산다는 전설의 산입니다. 호랑이형님에서도 대방모가 청조의 비첩으로 나오면서 청조가 언급되고 있는데, 곤륜산, 흰산, 지기,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압카나 흰눈썹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흰산의 주인이 되고, 그걸 발판 삼아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풀린 떡밥이 더 있었죠. 흰산에 얼음굴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고마가 신체를 붙이는 치료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흰산 얼음굴은 아마 옛날부터 아린이 쓰던 석빙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흰산 지기 내에 있기 때문에 일영의 얼음굴과는 또 다른 곳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료가 까치목골에 도착한 것을 추이가 알아챈 장면도 있었습니다. 황료가 괜히 끼어들어서 죽을까봐 잘린 팔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죠. 황료가 추이의 죽음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고, 죽기 직전 상황에서 황료에게 피하라는 신호를 보낸 추이도 참 애절했습니다. 추이의 절단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도 미스테리입니다. 단순히 본체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잘린 손이 스스로 불을 조종해서 상군을 쓰러뜨린 적도 있었죠. 여기에도 뭔가 떡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차차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